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중국발 금융 쇼크로 시작된 9월 위기설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위기설은 과장됐다, 아니다, 전문가마다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9월 위기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설이 설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될 것인지, 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을 치다 왕성호입니다. 중국발 경제 불안으로 세계 시장에 각종 경고등이 켜지면서 9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우 외환에 휩싸인 한국 경제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9월 위기설은 중국의 경제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온다는 가설인데요. 최근 중국발 경제 위기를 계기로 기초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원자재 수급, 무역 등으로 연계성이 높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의 주가가 동반 폭락을 하고 통화 가치가 급락을 했죠. 대중국 수출도가 높은 원자재 보유국과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가 함께 하락을 하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슬슬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이탈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한국과 신흥국에 충격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9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으로 유입됐던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해 지난해 수년 동안 수조 달러를 빌린 신흥국의 정부와 금융기관, 심지어 가계에까지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요. 1997년 9월 IMF 위기 당시의 주식 폭락, 이와 함께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11년이었죠. 유로존 위기에 이은 또 한 번의 9월 위기가 정말 오게 될까요? 중국 경기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등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로 위협받고 있는 한국 경제. 9월 위기설이 현실화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표학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정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9월 위기설 끊이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9월 위기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9월 위기설이 일부에서는 삼중 침체설, 그래가지고 트리플 딥이라고 그러죠.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9월 위기설, 이렇게 트리플 딥 이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시기에 들어갔지만 연착륙에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수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중국이. 또 공기업 부문이 워낙 방대하게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물론 최근에 유한화 인하라든가 금리 인상 조치라든가 이런 금리 인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단행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으로 연착륙을 위한 그런 구조조정이라는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중국 정부가 충분히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월 위기가 위기로 확산되리라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도 9월 위기설은 사실 좀 현실화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이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이 9월 위기설의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두 변수는 이제 중국과 미국인데 예. 네, 실제적으로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뭐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요. 예. 또 이제 미국의 또 금리 인상도 거의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변수를 저희가 이제 이 위기설의 이제 핵심으로 본다면 예. 이것이 현실적인 위기가 아니라 좀 예. 심리적인 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예. 워낙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낙관론보다는 좀 비관론 쪽에 더 지배적인 전망이 있어서 이런 위기설이 계속 떠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설은 설로 끝날 것이다. 예, 저는 라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왕성 아나운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은 신흥국들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당장은 위안화가 이제 절하되고 예. 또 상당한 폭으로 절하가 됐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그 말하자면 교역 대상국들이 영향을 받겠죠. 예.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특히 인도네시아, 예.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한국 이런 나라들이 1차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그러한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니까 지금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좀 폭이 큰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또 우리 시장이 좀 폭이 큰 것 같은데 우리 주식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우리 주식 시장도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선 안정세를 조정을 찾아가고 있죠. 많이 이제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은 좀 이제 흡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위기설 같은 게 지금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요. 올 1월,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반기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의 충격들이 좀 흡수가 되어서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그 주식 시장이 많이 주가가 떨어졌긴 했지만 그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런 이제 다른 이제 선진국보다는 좀 이제 감소 폭이 조금은 이제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두 분 말씀 듣고 보면 지금 그 위기설의 핵심은 결국 중국 경기 침체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 사실 뭐 9월로 예정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언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미국 경제 전문가들 최근 서베이한 거에 의하면 약 70%가 9월 중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중국 경기 침체로 시작되는 그러한 그 신흥국 시장의 영향 그런 것을 연준이라고 전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고 또 모처럼 미국의 수출이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그 금리를 인상함으로 해서 미국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든가 중국발 금융위기 혹은 세계 경제 위기가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이 그것이 이제 반향 효과를 가지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 밖으로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12월 FOMC 그러니까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국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것은 9월 달부터 12월까지의 세계 경제 현황 또 미국 경제의 현황에 을 보고 유연하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는
12월 달에는 예.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 상황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세계 경제 현황과 예. 미국 경제의 현황에 의존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연말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망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올 예컨대 이제 9월에 미국이 예.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신흥국들의 지금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환율이 이제 폭등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역풍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미국이 이제 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를 보면 예. 이것이 이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세 차례 굉장히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돈을 걷어들일 시점이고 또 그런 이제 측면에서 미국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세계 경제에 뭐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올 9월에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만 미국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고 예. 올 연말까지는 예. 제 생각에는 좀 두고 볼 것이다. 인상이 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전에 뭐 지금 많은 예측은 금년 말쯤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결정이 나오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어떤 파급 효과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예. 예를 들자면 신흥국 특히 과도한 자본 유입이 그동안 이루어졌던 국가들은 아무래도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예. 회귀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신흥국들의 금리나 예를 들자면 환율이 예.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결국 미국의 금리 상승은 뭐를 의미할까요? 결국 달러화 가치가 투자의 대상으로서 더 매력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으로는 비달러화, 특히 신흥개도국의 로컬 카런시, 다시 말하면 자국 통화들은 그만큼 가치가 뒤떨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통화 당국은 예. 개발국들의 그 통화 당국은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네 통화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금리를 인상할 때. 그럼 특히 가계 부채라든가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공업 국가들은 예. 영향을 크게 받겠죠. 따라서 그것이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우리 지금 가계 빚이 1,000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어떠한 국내 시장의 파급 효과를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연내에 뭐 올리지는 않더라도 예. 이런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이제 상황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금리를 인상하는 폭과 예. 그 속도라고 봅니다. 예. 만약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예. 그 인상의 폭을 좀 더 완만하게 가져가는 경우에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예. 혹시나 이제 이 속도나 폭이 굉장히 커진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100조 이상의 이 가계부채가 엄청난 이제 내관이 될 수도 있고 예.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급속하게 이 금리 인상의 폭이나 이 단계를 예. 속도를 기습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친시장적으로 예. 완만하게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신흥국들도 자국 화폐의 가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위안화 평가절하를 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리로도 저리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늘상 그렇습니다만은 위기는 밖에서 출발이 진행이 되더라도 예. 결국 내부적인 위기 요인 때문에 위기가 폭발하는 겁니다. 예. 결국
97년 우리 IMF 위기도 그때 기업들의 대량 부도가 예. 있었고 예. 그 당시도 만일 기업들이 단기 외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으면은 부도가 났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는 1차적으로 국책은행들을 동원해서 1, 2차 부도를 막겠죠, 일단은. 그러나 단기 외채가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외환 보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국내 은행들도 일부 은행들은 부도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화를 빌리기 위해서 이제 그 IMF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예. 긴급 외화 수급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위기의 근원이 될 수는 있지만은 예. 가계부채만으로 그와 같은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라는 거는 굉장히 확산이 돼 있죠. 예. 일부 그러니까 집중이 돼 있다기보다도 많은 가계에서 전반적으로 예. 기업 부채하고 좀 다르죠. 예. 그러나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그 어떤 말하자면 내수를 압박하고 예. 우리 경제의 어떤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뇌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설은 이미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진행이 되어 온 얘기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이 지난 1년 반 동안 엄청난 속도로 다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위기에 대비하는 국내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상반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가계부채의 전체 규모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되도록이면 원리금을 부분적으로 상환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수반해서 예. 우리가 내부적인 위기 요인을 미리 예방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난 분기에도 상당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로서는 무작정 가계부채를 그냥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라든가 기타 내수 경기가 오히려 더 위축이 될까 봐 그렇죠. 정부로서는 참 어려운 정책 집행에 딜레마를 안고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로 무한정의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늘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1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이걸 그럼 어떻게 앞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소득이 증대가 돼서 국민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생기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여의치가 않은데 교수님은 어떤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저희 그 경제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예. 이제 체질을 예. 이제 좀 강력하게 좀 키워나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글쎄요, 불안정한 지금 이제 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저희 그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 기본 펀더멘탈이 예. 강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지금 위험성은 가지고 있지만 예. 이것이 정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정부의 경제 방향, 뭔가 좀 이제 내수 위주의 수출 중심의 어떤 축에서 예.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예. 또 새로운 이제 성장 축을 좀 찾는다면 예. 그렇게 이제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기업들이 계속 이제 그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 많은 그 현금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투자를 하고요. 투자를 하고 이제 임금 인상시키고 좀 일자리를 많이 부여를 하면 이것들이 또 민간 소비를 좀. 근데 미래가 촉진시킬 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있습니다. 기업들도 참 어디 마땅한 투자처도 없는데 투자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 가장 예.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그 하르츠 개혁을 저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그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정부 주도의 어떤 노동시장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예. 이게 저희가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 일단은 이제 고용시장의 일자리나 임금 인상을 통해서 예. 소비가 진작이 되면 결과적으로 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요.
되고요. 또 임금 인상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제 그 계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민간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고.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예.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화두긴 한데, 뭐 오늘 사실 대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노동개혁에 대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정말 어려운 과제죠. 예. 어려운 과제인데 지금 뭐 경제학 연구자들한테는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이론적 과제가 어떤 성장을 우리가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성장원을 개발을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과 임금주도 성장 이 두 가지 이론이 항상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최근에는 뭐 예를 들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임금을 되도록 올려서 좀 노동 생산성도 높이고 그것이 결국은 소비 진작으로 넘어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실증적 근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것이 결국 특히 대외 개방도가 높은 대만이라든가 예. 한국이라든가 예.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예. 곧 그것이 수출 원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결국 대외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임금주도 혹은 소득주도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윤주도, 예. 이윤주도라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이윤이 남아서 그 이윤이 이노베이션, 예. 제품 혁신이나 공정 혁신이나 이런 혁신으로 재투자돼 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예. 그러한 루트가 더 확실한 성장의 루트라는 것이 적어도 실증적으로는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노동자와 정부와 예를 들자면 기업주들 간의 3자 회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어떻게 하면은 그 기업의 총 생산성을 예. 올리는 방향으로 노사합의를 이룰 것이냐. 또 결국 노사합의라든가 이런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 선진화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예. 경제가 선진화되려면은 예. 결국 정치 부문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예. 정치 부문의 선진화는 곧 노사 부문에서의 그 합의의 관행, 예. 계약의 관행 이런 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임금 총액이 2011년에 한 5.2% 증가를 했는데요. 예. 2013년 통계를 보면 2.1%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금 총액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그 임금 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기업의 혁신, 공정 혁신이나 제품 혁신이나 그래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3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우리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결국에는 우리 또 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난 한 10년, 20년 보면은 고도 성장을 하는 중국의 등에 업해서 우리가 좀 같이 동반 성장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도 침체되고 있고 그 중국에 대한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면서 또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은 또 해외 시장에서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좀 최근 보면 또 수출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 수출 부분 은 어떻게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수출 부분이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그 8개월째 수출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 수출의 감소 폭을 보면요. 이
올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이 큰 폭으로 지금 이 차이나 쇼크 이후에 지금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지금 발표에 의하면 금년 8월에 이 그러니까 수출의 이 하락폭이 예. 작년 같은 달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14.7% 더 하락하는 이런 이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석유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원유 이제 하락으로 많이 유가 하락 이제 때문에, 그렇죠. 예. 영향을 받았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들이 이제 위안화 통화 가치가 이제 폭락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원화 강세가 돼서 지금 예.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 떨어지는 상태죠. 상태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 수출에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출 원톱 구조의 경제 구조, 또 너무나 그 중국 중심의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저는 이제 이 내수 중심의 예. 방향으로 좀 끌어들이는 어떤 경제의 그 큰 틀에서의 그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어차피 우리는 수출 중심의 어떤 성장을 해왔고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계속 지금 어떤 그 세계 경제에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에 조금 우리가 영향을 덜 받는 그러한 경제 네. 만들면서 좀 어떤 사실은 정부로서는 뭐 수출이 침체가 되면 내수 활성화에 더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는데, 수출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감소를 내수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예. 네. 지금 지난 3, 4년 동안 사실상 내수 부문을 부양시키려고 여러 가지 뭐 건설 부문, 비건설 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 총체적으로 지금 내수가 그렇게 부양되지 않지 않고 예. 있습니까? 따라서 수출 지역의 편중이라든가 상품의 편중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특히 중국도 이제 단순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예. 다시 말하면 유통과 상품 수출이 같이 가주는 예. 그러한 어떤 패키지로서의 상품 수출, 그런 것을 앞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의 소득이라든가 중국으로서의 어떤 개발 정책 자체가 내수 시장이 확대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시장을 빨리 포기한다기보다도 예. 내수 시장에 더욱더 진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예.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서 중견기업들을 제2, 제3의 수출 지원 기업, 예. 유망한 수출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은 그만큼 다양하거든요. 예. 제품군도 예, 예. 다양하고. 지금 30대 대기업 집단 이외에 우리나라에 우수한 그 중견기업들이 한 2,000개 내지 2,5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견기업이라는 건 예. 중소기업 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중간에서 끼어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제약회사, 많은 그 식품회사, 예. 대부분이 내수 기업들입니다만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기업들을 유망 수출 기업으로 또 육성하고, 예.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은 예.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예, 예. 이런 쪽으로 전자 업종에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 산업에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기업들이 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서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그런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9월 위기설 현실로 다가올 것인지, 그리고 좋지 않은 우리 경제 앞으로 좀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시 29분 33초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지금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1시 구간 우리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인데요. 1.37% 하락하고 있습니다. 1889.31포인트를 나타내면서 장중에 1900선이 무너졌고 그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이내 힘을 잃고 하락 반전한 곳인데요. ECB, 즉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그 경계감이 우리 시장에서 현재 주목받으면서 하락 반전에 현재는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22거래일 연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우리 코스피 시장 역대 기록 중에서 외국인이 22거래일 연속 팔아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이 매도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도 역시 이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우리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2,320억 원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욱더 하락폭이 큰데요. 장중에는 3% 넘게 큰 폭으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98% 밀린 658.0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면 신흥국 시장 내에서 자금 이탈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더욱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스피보다도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스닥은 더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이 환율 전쟁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코스닥 지수 현재 658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을 살펴보셔도요, 호전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상승 출발을 했고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차손 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빼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93억 원 매도량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855억 원 동반순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1,436억 원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빼나가고 있습니다만 사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라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를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러브콜로 인해서 현재 삼성전자가 나홀로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0.62% 오른 112만 9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2위서부터 5위까지 종목은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환율과 정책 수혜를 받아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은 있었으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32% 하락한 15만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과 통합법인인 이 통합삼성물산이 출범이 됐는데요. 통합삼성물산의 주식거래는 15일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모직 현재 1.21% 하락한 16만 3,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전부 파란불로 물들어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셀트리온 모두 2%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서가 4.62%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엘니뇨 현상이 더욱더 잦게 나타나면서 이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료 업종의 현재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4.62% 하락한 41,3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위기는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인이 되기도 하죠. 지금 참 힘든 경제 상황에서
좀 더 앞으로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장, 우리 경제 어떠한 방향으로 좀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수님? 실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예. 글로벌 기업들보다 이미 한 10년 정도 예. 이제 먼저 이런 그 금융 위기를 좀 겪어왔던 이제 그 경제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이제 면역이 좀 되어 있어서 뭐 2008년도 위기와 예. 또 이제 유럽 재정 위기도 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경제 가장 그 구조 개혁의 그 내관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 금융 그 수혈로 이제 연명하고 있는 많은 이제 부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사실은 굉장히 진통이 있겠지만 예. 이루어져야 될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제 이러한 그 부실 기업의 이제 정리를 통해서 예.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선진 기업을 보면 이것이 어떤 뭐 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상시적인 예. 이제 구조 조정 시대를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핵심을 금융 수혈로 연명하는 그런 한계 기업들의 정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계 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들은 이제 부채가 자본 대비 200% 이상이고요. 또 영업이익이 금융 비용보다도 작은 기업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자 보상 비율이 영업이익이 금융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자도 못 갚는 결국 회사를 이자도 얘기하는 못 거죠. 갚는 예.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은행 작년 말 자료에 의하면 외부 감사 대상 기업 한 15,000개 중에서 예. 한 4,000개 정도가 이자 비습 보상 비율이 3년 연속으로 100% 미만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기업 중 1기업은 예. 지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자 보상, 다시 말하면은 영업이익 가지고 금융비용을 못 갚는 그러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어떤 금융위기 혹은 기업위기의 그 양상이 일부 업종, 특히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업종에서는 구조적으로 침체가 그 산업 내에 들어갔으면은 거의 모든 기업이 지금 한계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러한 문제를 놓고 정부는 어떤 산업 내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잘못된 기업을 인수하는 그러한 M&A도 필요하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지금 해운 같은 구조적으로 3, 4년째 불황을 맞아가지고 예. 산업 자체가 전체가 같이 침몰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특단의 그 정책금융의 대책으로서 그 한계 기업을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한계 기업을 정리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요. 예. 은행으로 보면은 대규모 부실 채권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은행은 항상 그것을 좀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수밖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결국 그거는 대량 해고의 문제로 그렇죠. 연결이 일자리가 되니까 줄어들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병인지 알면서도 그 병을 수술을 못하고 계속 미루는 겁니다. 예, 결국은. 누군가는 그 구조적인 한계 기업의 문제를 서서히 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일시적으로 모든 기업을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얻는 교훈은 그 당시에 30개 재벌 중에서 사실상 15개 이상의 재벌들이 시장에서 퇴출됐는데요. 그 퇴출되는 순서가 정확하게 프라이빗 마켓에서 민간 시장에서 그 금리라든가 회사채의 금리라든가 그런 신용도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이나 시장의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이 가장 부도의 확률이 높고 또
그 한계 기업의 정도가 크냐에 따라서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금융권이나 정부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부분적으로 수술을 해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기는 밖에서 온다 하더라도 예. 우리 내부적으로 한계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은 예. 결국은 큰 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잉태하는 예.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계부채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영업 생존율이 지난 10년간 1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자영업이 설립이 됐으면은 16%만 살아남고 84%는 퇴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가계대출 자금이 예.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의 창업이라든가 예. 창업 후의 유지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자기 집을 담보로 가계대출의 형태로 그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가계 부문에서의 한계 기업화나 예. 마찬가지죠. 네. 그러나 이것은 자영업 생존율이 16%밖에 안 된다는 건 시장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예. 얘기를 하면. 예. 네. 84%가 시장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업 부문에서는 지금 이런 비율에서의 생존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80% 이상의 생존율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기업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계 기업에 대한 특단의 문제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예. 잘 나가는 산업이 예. 잘 못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한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 얘기하신 대로 상시 체제가 그것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산업 자체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같이 정책금융기관과 같이 나서서 예. 어떠한 단계로든지 부분적으로 수술을 해나가는데 예. 정리를 해나가는데 가장 부실 부분이 큰 부분부터 예. 그렇죠. 또 가장 그 시장에서의 평가가 신용이 낮은 예. 그러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시장 내에서 산업 내에서 기업 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좀 정부가 예. 나서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정부가 나서서 산업 구조조정을 하면은 또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시장 논리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 또한 또 쉽지 않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이제 그 이상적인 것은 이제 산업 내에서 예. 또 그 노동자와 이제 기업과 모든 이제 산업 주체들의 그 자율적인 예. 이런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이지만 실제는 저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예. 이제 해외 그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이것들이 이제 뭐 반면교사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 주도의 이제 많은 개혁들을 또는 이제 빅딜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우리가 대통령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5년 동안 글쎄요, 이거를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네. 그리고 또 5년 내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인지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구조조정 되다 보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또 금융산업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가 필요한지는 알겠지만 다음 정권에 이런 걸 또 넘기는 것은 아닌지 네. 정부로서도 딜레마죠. 왜냐하면 부담이 크죠. 네, 내수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예. 고용을 오히려 늘려줘야 되는데 예.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습니다만은 정부가 그런 것을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은 예. 시장에 맡긴다고 그래서 시장 자체 스스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사실상 우리 금융산업이 50% 이상은 사실상 아직도 관치금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자율 하나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에 있죠. 예.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정책금융이 지금까지 정책금융으로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산업에서의 구조 개편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 선순환 구조를 갖자면은 금융산업에서 알아서 다 어떤 면에서는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그렇죠. 시행을 해야 마땅하죠. 정부는 뒷전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못 된다. 예. 예를 들자면 조선업이라든가 지난번에 대우해양조선, 뭐 삼성조선, 그다음에 이런 큰 조선업의 그 부실 상태 그런 것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산업 자체가 사실상 침몰하는 경우 예. 대량으로 그것이 가장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끊임없는 뭐 구명을 시키기 위한 돈이 들어가는 한 신산업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견기업에서의 어떤 수출 산업화 예. 혹은 창조 산업화 예.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죠. 뭐 그 전체 자금에서 상당한 부분이 그냥 메꿔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구조조정을 어떤 정부에서든지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요. 예. 또 그것이 일시에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시에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다시 말하면 경제 위기라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해 나가야 예. 되겠죠. 네.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 나가는. 예. 다시 말하면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는 쪽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좀 조치를 하는 것이 예. 큰 어떤 미국의 그 프라임 사태 같은 그러한 큰 사태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이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그럼 자기 자산 가치가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예.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맞춰서 기대를 낮추고 예. 그 기대를 낮추는 대신 제도 자체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와 경제 현상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인 좀 이익보다는 좀 장기적인 이익을 보고 좀 과감하게 정리할 기업들은 좀 정리하고 정리할 가계부채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인 리더십이 좀 발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경을 치다 프로를 해보면은요 경제 문제를 한창 얘기합니다. 근데 말미에 한 5분 남겨놓으면 결국 정치 문제로 이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지금 우리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기업 문제 그리고 가계 기업 문제 조금 해결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예,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자꾸 다 퍼볼 것이 아니라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어느 방향을 보고 우리가 좀 가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정치와 뭐 경제가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예. 많은 또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예. 어쨌든 뭐 내년 뭐 여러 총선 일정도 있고 해서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선거가 너무 많죠, 교수님. 예, 선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 저희가 위기 관리, 예. 특히 환율 위험 관리에 대한 이제 이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어떤 그 비상 체제를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뭐 선제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하기는 예. 충분한 이제 뭐 외화 유동성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확보하고 있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장기적인 예.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좀 더 그 고부가가치의 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또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야 될 시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시장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이런 이제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개혁이라든지 체질과 같이 예. 맞물려서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좀 실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그 다음에 뭐 전자, 자동차 일부 산업의 수출로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 서비스 다양화하고, 그 다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좀 성장하고 있는 우리 중견기업들을 지원해서 수출하는 기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은 아까 조선 해운을 계속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자동차, 전자도 앞으로 녹록지는 않겠죠, 교수님? 녹록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자동차 전자는 현재의 산업 구조가 예. 그래도 상당히 경쟁적입니다. 우선 내수 시장에서 예. 자동차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아직은 경쟁 구조가 유지가 되어 왔고요. 전자도 상당히 결국 내수 시장에서 경쟁 구조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조선이라든가 해운 같은 것은 내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쟁 구조라는 것 자체가 예. 대외 부문, 특히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 구조. 예. 그래 따라서 그 업황 자체가 불황에 빠지게 되면은 예. 국내에서의 경쟁 구조에 상관없이 불황에 빠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경제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뭐 퇴행적으로 발전을 못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뭐 사회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역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예.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식대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권위주의 체제가 그래도 비권위주의,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유사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그러한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라고 어떻게 보면 볼 유일할 수 수도 있습니다. 있겠죠. 네. 예.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왜 정치 발전이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정치 발전이 없는 경제 발전 선진국은 일찍이 존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제3의 요소. 예. 결국 제1의 요소는 자본이고 제2의 요소는 노동인데 예. 자본 노동 이외에도 제3의 요소가 필요하죠. 예. 가령 뭐 똑같은 농장 기업에서도 동일한 자본과 동일한 노동이 있더라도 예. 두 기업이나 두 농장이 판이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프라 투자라든가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정치 발전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예. 그런 제3의 요소에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에도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 비용도 줄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 선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의 경제 주체들 모두 힘을 좀 합쳐서요. 9월 경제 위기설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표학길 교수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정진 교수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경제 위기를 거론할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말로만 하는 구조개혁에 너무도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경제 구조개혁 필요하다라는 말보다도 이번엔 좀 진짜로 바꾸고 개선하는 노력 어떻게든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